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고대 옥석공예 기술에 이어서 유리공예 기술까지 이제 세 강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워낙 흔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 생활에 다 유리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유리가 처음으로 이제 인류 생활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고고학적 발굴과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집트라든지 중근동 지역에서의 유리는 이미 굉장히 일찍 아주 고대 사회부터 생산이 됐고 장식용으로도 쓰였고 제작 기술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유리의 사용이 상당히 늦은 편인데요. 중국에서 그래도 비교적 먼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전국 시대인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경부터 유리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납발용계의 유리 구슬이 중심이 되고요. 특히 돈보다마 또는 잠자리 구슬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의 독특한 구슬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그릇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에서도 시기가 굉장히 늦어야지 나오고요. 그렇게 많은 양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 유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유리의 주 재료가 뭐냐 하면은요. 유리의 주 재료는 석영질의 광물 또는 모래입니다. 모래 이제 가루로 된 석영질 광물을 쓴다고 하는 게 제일 많은데 모래를 녹여서 유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다 석영질의 광물인데요. 석영질의 광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부분 다 수정 계통이라든지 자수정 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실리카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재료인 이 석영질의 광물에다가 주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제라는 걸 넣어서 주재료와 융제와 안정제로 유리를 만들게 됩니다. 왜 석영질 광물만 가지고 만들지를 못하냐면 석영질 광물은 불에서 녹이는 데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이 석영질은. 그래서 쉽게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융제를 넣어서 융점을 낮추게 되는 건데요. 뭐 금속에 합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석영질 광물하고 이 융제를 섞어 가지고서는 융점을 낮추게 되면 왜 금속 같은 경우에도 청동을 만들 때 구리는 온도가 높지만 구리에다가 이제 다른 거를 섞게 되면 주석을 섞게 되면 주석의 융점이 낮아서 중간 정도 한 900도 뭐 이 정도 8, 900도 정도에서 청동이 형성되는 것처럼 석영질 광물의 경우에도 융제를 섞게 되면 융제가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석영질 광물이 덩달아 같이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되어서 900도에서 1000도 정도에서 유리가 녹기 때문에 대체로 철기 시대가 되면 이 유리를 제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이 융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융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납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륨을 쓸 수도 있고 소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납을 쓰느냐 칼륨을 쓰느냐 소다를 쓰느냐에 따라서 납을 융제로 사용하면 납바륨 유리, 칼륨을 가지고 쓰면은 포타슈 유리, 그 다음에 소다를 가지고 쓰면 소다 유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납은 보통 납과 바륨, 그 다음에 포타슈 같은 경우는 산화칼륨을 제재로 쓰고요. 소다는 산화나트륨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포타슈 유리와 소다 유리처럼 알칼리 혼합 유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대 유리의 성분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융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제를 넣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융제는 어떤 걸 섞게 되냐 하면 특히 여기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를 태워서 얻어지는 식물의 재해 같은 거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납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유리는 표면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착색제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착색제는 내야 되는 성분에 따라서 뭐 구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갖다 얘기를 할 때는 주재료는 대부분 다 석영질이 되는데 융제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성분이 달라져서요. 육안으로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납발륨 계통의 납유리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타시유리나 소다유리가 나오는데 특히 소다유리의 경우에는 기원 후 2세기 정도, 기원 후 2세기 전후에서 소다유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올라가는 예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납발륨 유리, 포타시 유리, 소다 유리, 알칼리 혼합 유리 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육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과학적 성분 분석에 의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한국 고대 유리의 성분 분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분은 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에 있는 김규호 선생님께서 이전에 이제 박사 논문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분류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고요. 지금도 이제 납유리,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슈, 그 다음에 이제 소다유리, 알칼리 혼합유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보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타시유리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 칼륨계 유리라든지 알칼리 유리라든지 뭐 이런 말을 섞어서 쓰기도 했는데요. 성분은 포타시유리와 알칼리 혼합유리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유리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이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리는 원삼국 시대에서 삼국 시대까지 유리 분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광물질에서 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광물질 자체를 바로 녹일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서 모래나 가루로 만들어서 광물 가루를 이용해서 녹여서 이제 유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유리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다 녹여야 됩니다. 녹인다. 이건 이제 청동 주주하는 것처럼 유리도 항상 녹여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가루를 붓든지 덩어리를 놓든지 다 불을 넣고 다 녹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유리가 언제 처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처음 언제부터 만들었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란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중군동 지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시기부터 유리가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는 화로에 유리를 넣고 녹이는 유리의 용융 과정을 보시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유리는 기원전 5세기 의 유적에서 처음 출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기원전 5세기 유적에서 나오는 유리들은 대부분 다 수입된 것이 아니냐,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여 성궁리 온감묘라든지 보령 평라리 등에서 유리로 된 환옥들이 조금 출토가 됐습니다. 하여튼 기원전 5세기부터 한반도에서 유리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유리는 자체 제작이라기보다는 수입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는 여하튼 어떻게 제작을 하든지 녹여야 되는데 이 녹는 온도들이 대부분 900도에서 10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철기 시대 정도에 가까운 시기에 유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철을 녹이게 되면 철의 부산물로서 유리질의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유리를 만들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되는 유리들은요, 기원전 3000년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나오는 유리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보다는 보통 불투명도가 높은 편이고요. 투명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리 공방지 같은 것들이 이전에는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부터 익산 왕궁리라든지 아니면 익산 백제 지역의 익산 왕궁리나 미륵사지에서 공방지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유리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이 돼서요. 7세기 정도의 백제에서는 유리를 제작했었던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유리는 하여튼 어떻게 뭘 만드는지 간에 재료를 가져와서, 재료라고 하는 게 뭐 석영질이든 모래든 하여튼 유리가 되는 원료를 가져와서 덩어리 형태를 가져와서 다시 녹여도 되고 가루 형태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녹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어서 팔팔 끓는 이 상태의 용융한 유리를 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빨대기 같은 거 그 강철로 만든 깔대 같은 거를 그 막대기 같은 거를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후 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돌돌돌 말기도 하고 또는 어디다 이렇게 녹여서 그냥 놔가지고서는 이렇게 물건을 만들기도 하면서 여하튼 이 녹은 상태의 유리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뜨거운 유리를 녹여서 계속 해야 돼서 유리공예는 그 열을 이 온도를 갖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도의 유지에 따라서 만드는 기술이 달라져서 불을 상당히 고도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리공예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백제 유적인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이 유리 공방지가 한 서너 곳 정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공방지에서 처음에는 이게 유리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출토유물들의 분석과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서 유리 공방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궁리에서 나오는 유리 공방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질되는 원료석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유리를 녹였다가 그 덩어리로 남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파편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구슬들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가니입니다. 이게 지금 도가니라고 하는 건데요. 왜 금속도 주조를 할 때는 도가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역시 유리의 경우에는 이 도가니가 있어야 그 녹여서 붓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야 돼서요. 도가니 제일 중요한데 이 유리 도가니들은 대부분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게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에도 유리질이 녹여져 있고 그 다음에 도가니 안에도 유리질이 있어서 이것들은 다 유리 제작에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유리들은 대부분 다 구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슬을 만들 때 그 틀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든 틀이 있고 그 틀에다가 유리를 갖다 부어가지고서는 구슬을 만드는 그 주조 방식을 많이 썼는데요. 왕궁리 유적에서는 이 흙틀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아마 제작 기법이 뭐 감기나 그다음에 그 불기, 그다음에 늘리기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에서 했던 것처럼 그 감기나 늘리기, 늘려서 자르기 뭐 이런 것들은 도가니에 유리가 녹아 있을 때 여기에다가 그 유리액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끈적한 엿을 생각하시면 돼요. 엿 있잖아요. 엿 녹여본 적 있으세요? 엿 녹여본 적 있으면 이렇게 끈적끈적끈적한 거를 이렇게 쭉 빼면 주르륵 흘러내려서 이게 탁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녹은 육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녹은 엿이랑 비슷한데, 그게 엿은 녹아봐야 뭐 그냥 별로 뜨겁지는 않은 편인데, 얘는 온도가 지금 뭐 8, 90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 철사 있죠? 철사에다가 이 뜨거운 엿 같은 상태의 유리를 갖다가 그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녹아 붙죠. 그래서 그거를 감아가지고 붙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롱옥이 되는 거죠. 관옥이 되는 겁니다. 대롱옥. 그래서 이 대롱옥이 된 상태가 되면은 녹여서 이렇게 잡아 늘려서 붙인 거기 때문에 잡아 늘려서 붙일 때 이거는 손으로는 되지 않고요. 역시 철제 도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철로 된 이런 집게 같은 도구가 필요해서 이게 잡아 늘려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붙거든요. 그럼 나중에 단면이나 이런 데 보면 늘리면서 이 안에 그 유리가 녹으면서 생긴 기포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기포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붙인 면도 역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대롱옥을 갖다가 늘리기, 이게 지금 하는 게 무슨 기법이냐면 감기죠. 감기. 일단은 감기를 해서 붙이고요. 감는 거예요. 선에다가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감아 붙이기, 뭐 감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여하튼 그 철선에다가 감아 붙여가지고 이 대롱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대롱옥을 만든 상태에서 철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붙인 다음에 쭉 잡아당겨서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봉에다가 이게 여러분들 그 뭐 생각하면 되냐면 빨대에다가 비눗방울을 묻혀가지고 후 불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철로 만든 그 빨대 같은 형태에다가 유리액을 붙여가지고서는 쭉 잡아서 이게 길게 부른 그 철사 위에다 놓고서는 쭉 그 붙여서 나오면은 이런 형태를 갖다가 묻힐 수가 있는데, 이 묻힌 상태에서 이거를 잘라내게 되면은 역시 그 구슬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자르게 되면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자를 수는 없고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철제 가위 같은 걸로 이제 잘라야 되는데요. 어, 그냥 감아 붙이기 해가지고 대롱옥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를 수도 있고, 자르지 않고 대롱옥 자체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그 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늘리기 해서 늘리기 하고 자르기 하는 것이에요. 늘리기 하고 자르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제 가위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똑똑똑 잘라낸 면이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되죠. 백제에서 나오는 유리들 중에서 이 위가 평평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 늘리기 하는 요것은 그 철사에다가 놓고서는 철사에 박아 넣고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 유리액을 갖다가 쭉 잡아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불어서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아 늘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늘려서 자르는 이런 방식들이 환옥을 만들 때 많이, 특히 아주 작은 크기의 구슬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됐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그 감기나 늘리기 자르기를 할 때에는 주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조 흑틀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여 합성리 출토 유리 간혹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일찍 발견된 유리 중에 하나인데요. 유적의 연대로 봤을 때 기원전 3세기경의 유물로 보이고 있고요. 길이는 보통 5cm에서 6cm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포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파란색 거의 투명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불투명한 그 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분은 납발륨계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납유리 계통이고요. 이 납유리 계통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거나 현지에서 제작을 했을 가능성들이 다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납발륨계, 납유리 계통은 대부분 다 중국 쪽에서 이제 나오는 유리라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합송리 유리의 세부를 그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 이게 다 기포인데요. 기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늘리는 형태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아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유리액을 갖다 이렇게 잡아 늘려서 붙였기 때문에 이런 기포 흔적들이 나온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합성리의 유리의 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납발륨 유리들이 이렇게 잡아 늘리기 같은 것들, 감기 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유리 구슬들, 특히 대롱옥들을 만들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좀 더 둥그렇고 그 일반적인 그 유리 구슬들은, 동그란 유리 구슬들은 주조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주조기법 또는 주형기법, 이게 캐스팅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주조기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데, 틀을 이용하는 거죠. 몰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형기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형틀을 이용한다 해서, 이건 이 주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금속을 주조하거나 유리를 주조하거나 다 녹여서 붓는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녹여서 붓는다. 다만 이제 정교하게 조그만 거를 해야 되는 데다가, 유리 구슬의 경우에는 구슬로 쓰면 가운데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만들 때 안에다가 철심을 박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굽게 됩니다. 그래서 요 틀들이 현재 일본이나 한국에서 종종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심을 받고 거기다가 흙을 바른 다음에 그 흙틀에다가 이거를 꽂아놓고 유리를 갖다 부으면 이 부분이 이제 굳어서 유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유리가 녹은 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붓는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일설에는 녹은 유리를 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가루를 갖다가 잔뜩 채워놓고 이 전체를 가열을 하면 이게 녹아서 이렇게 그 구슬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현재 이 그 유리 구슬을 주조했던 이 틀들,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이 틀은 흙으로 만든 것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서울의 그 풍납토성 백제 유적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마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해남 군곡리, 그다음에 광주 전라남도 광주 서남동, 뭐 그다음에 인제 춘천의 중도 유적 뭐 이런 데에서 이 유리 거푸집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에 썼던 건지를 잘 몰라서 유리구슬인지 유리주조 틀인지는 몰랐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인제 유리를 주조할 때 사용했던 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요. 뭐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가 원래 철심을 갖다 꽂아 놓고 인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에 있던 철심이 그 출토된 유적은 역시 풍납토성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틀에 같이 썼던 그 철심이 풍납토성에서 틀하고 거푸집하고 그다음에 인제 철심 같이 나왔고요. 어 이 유리구슬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인제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유리의 성분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네 종류의 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그 소다 유리 계통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고 대체로 소다 유리는 그 사산조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시리아라든지 알렉산드리아 해서 동로마 일대에서 로마 문화권,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소다 유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소다 유리가 나오면은 그 사산조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로마 일대에서, 동로마 일대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유리는 재활용이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료를 덩어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다시 불에 녹여서 유리를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리 그 덩어리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 유리가 그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가져와서 다시 녹여서 만들게 되면 다른 성분이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푸집 같은 것들이 나오면 확실히 이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백제라든지 그러니까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삼국시대까지 거푸집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해남 군곡리에서 출토된 유리옥, 환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생긴 환옥을 만드는 거푸집을 보시고 있고요. 해남 군곡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곡을 갖다가 주조했던 고곡의 거푸집도 출토가 된 예가 있습니다. 이 거푸집은 보다 흙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광주 서남동 같은 경우에서는 고곡의 거푸집과 함께 이렇게 생긴 요렇게 해 가지고요. 관옥을 갖다가 그 주조를 했었던 틀도 광주 서남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와서요. 고곡이나 관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조를 해서 만들었었던 것들이 특히 고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조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고곡 틀이 몇 군데에서 인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철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에 이르는 뭐 하여튼 기원전 한 1-2세기부터 기원 후 한 3-4세기까지 전국의 유적에서는 뭐 유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유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옥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옥을 갖다 왜 지난 시간에는 옥석고기 하면서 옥을 하나 만들려면 이걸 다 쪄 가지고 하나씩 그 옥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연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구멍을 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쪼아서 만드는 것보다 한꺼번에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구슬이 그 옥석재 그 공예품들의 옥석재 그 구슬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많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초록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군청색이라든지 또는 빨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들을 그 착색제를 입히거나 성분을 바꿔가면서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만들고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리 구슬이 훨씬 더 애호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전라북도 완주 신풍 유적에서 출토가 된 그 유리구슬 일괄품인데요. 전체 길이가 80cm에 이를 정도로 여러 개 나왔고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관옥과 환옥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시면은 그 유리재 그 뭐 벽옥처럼 아니 그
뭐라지, 유리로 만든 고리 형태, 링 형태의 커다란 장식들, 이거 둘 다 유리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만 보면은 그 청동기 시대나 뭐 그 이전에 보이던 그 옥제 구슬들하고 비슷하지만, 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유리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수량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밑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잡아 늘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커팅하면은 그 위에 단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커팅한 흔적들이 보이는 구슬들입니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가 된 것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조금 다른 유리 구슬들 중에서 요 빨간 유리 구슬들, 요 적자주색 불투명 유리 구슬, 이거는 아마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서 인도 퍼시픽 비즈 또는 뭐 무티살라 비즈라고 불리는 그 유리인데요. 인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인도에서 만들어지던 기법들을 그 동남아 지역에서 만들어 동남아 지역에 생산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티살라라고 하는. 이 무티살라 비즈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애호되는 그 적자주색 유리구슬인데요. 이것들도 역시 대부분 다 커팅을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단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커팅해서 만드는데 긴 대롱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이 적자수색이 불투명한 이 유리구슬들, 인도 퍼시픽 비즈 또는 무티살라라고 하는 거는 동남아의 해로를 타고 인도에서부터 동남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 지역까지 전해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티살라, 그래서 이제 이 고대의 그 해양 루트 얘기를 할 때 이 무티살라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무티살라 비즈에 대한 연구를 제일 먼저 했던 분은 미국의 이제 그 피터 프란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유리구슬들에 대한 연구와 해양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인도 지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권호영 선생님이나 서울대학교의 권호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제임스 랭턴 같은 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시도하고 분석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유리구슬들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이 적갈색의 이 불투명한 유리, 무티살라 유리라고 부르는 이 유리들은 동남아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무경학릉 같은 데서 나오는 노란색 유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리 분석에서는 동남아 지역 중에서도 태국 쪽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색상이 다르다는 것은요,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의 착색을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유리 성분에 따라서 이 투명도와 색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토되는 유리 중에서 좀 독특한 것이 지금 여기 김해 양동이 462호에서 출토된 그 목걸이 중에서 이 금방 유리구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목걸이가 462호에서 이제 출토가 됐는데, 여기 보시는 이 고공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산화된 유리라고 추정이 돼요. 유리 고곡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돌이에요. 요거는 만호계통을 깎았고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유리인데요. 이 파란 유리구슬들은 워낙 많이 만들어지는 유리구슬들이니까 국내 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방 유리구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이 되지 않고 수입 제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양동이 462호분에서 나온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28cm 정도이고요. 금방 유리구슬은 한 20여 점 정도가 출토가 됐어요. 금방 유리구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한반도 남부 지역이나 중남부 지역에서 간혹 출토가 되는데, 대체로 초기철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뭐 같은 유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유리 구슬이요. 하나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붙어 있죠. 따닥따닥 한 5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고 있는 이것이 금방 유리 구슬 중에서 공주 무경왕릉 백제 유적에서 출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금방 유리 구슬하고 무경왕릉에서 나온 거는 시기가 일단 이거는 6세기 초가 되고요. 얘는 뭐 4세기 정도 보니까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유리 구슬이긴 한데요. 이 4세기 때의 양동리에서 나오는 이 유리구슬은 수입제로 많이 보고 있고요. 무경왕릉에서 나온 거는 이 제작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중이에요. 여하튼 금방 유리구슬들은 하나씩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다 붙어 있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유리구슬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아까 왜 잡아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봉이 있고 유리를 한번 씌우고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를 하냐 하면 얇은 금박을 한번 입혀요. 이렇게 전체를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얇은 금박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 전체에 다시 유리를 한번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있으면 단면을 보면 자, 여기 가운데 심이 있죠. 가운데 이제 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리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그 금박을 씌우고 그리고 다시 유리를 씌워 가지고 유리, 금, 유리 이런 걸로 켜켜켜 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요 부분이 금이 보이고요. 유리가 얇게 깨져 있는 걸 봐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유리 구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봉 상태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가운데에서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잘라 놓으면 이렇게 쭉 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떨어지면은 하나씩 구슬이 되기는 하지만 붙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요 노란 부분들이 뭐냐 하면 금박, 얇은 진짜 금박을 입힌 것인데요. 김해 양동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박을 입혔는데요. 무경왕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금박 유리 구슬이 분석을 해봤더니 유리 자체에는 약간 누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착색제가 들어가서 노란 유리 구슬이고요. 노란 유리 구슬이고 안에 들어간 여기 있는 요거는 금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금색이 아니라 분석을 했더니 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 위에다가 은을 씌우고 다시 유리를 했는데 유리 자체에 노란 착색제를 넣어서 노란색이 들어간 투명 유리를 갖다 씌웠기 때문에 금박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은이 들어가서 제작 방식이 이 양동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출토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금박유리 구슬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대체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일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동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동안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아시아 일대 모두 다 기원 전후한 시기에 특히 금박유리 구슬들이 많이 나와서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수입이 됐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수입이 됐다고 하는 학설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정확한 제작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여하튼 수입제 유리 구슬을 통해서 백제에서는 아마 응용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마청이나 황남대청, 그 다음에 서봉청 등 신라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유리구슬들이 금구슬들하고 그 다음에 옥구슬들과 섞여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유리구슬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금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리구슬 여러 종류로, 그러니까 구슬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슬이 한 줄로 끼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이렇게 끼워져서 목걸이를 만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요 구슬들, 여기 보는 요 구슬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슬들, 이거 황남대청에서 나온 건데요. 요런 열리문 구슬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란색에다가 노란색을 상감한 상감유리 구슬, 이런 것들은 역시 국내에서 제작이 된 건지 수입제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상감 유리 구슬 중에서 고국의 형태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지가 역시 국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상감 유리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황남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백제 지역에서 가끔 이제 출토가 되는데요. 원래 이 상감 유리 구슬이라고 하는 요렇게 점박이 구슬들, 그 다음에 열리문 구슬들, 이런 구슬들, 장식 구슬들은 기법 자체가 한 번에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유리구슬 만들 때 이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작지에 대해서 수입설과 아닌 수입설과 자체 제작설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요런 구슬들, 이게 열림 구슬이라고 하는 이 구슬들은 유리 용액 자체를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이걸 갖다가 가마 붙이기 같은 것들을 하는 거라서요.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남을 알 수가 있죠. 아마 국내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국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경주 미추억릉 C주고 4호분에서 출토된 목걸이의 장식 구슬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파란색 유리 구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호들, 그 다음에 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있고 만호 고옥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이 유리 구슬을 보시면은요, 요 확대해서 보시면 되지만 지름이 1.8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유리구슬인데 중간에 뭐가 보이냐면 새가 있고요.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여기 또 한 마리 보이죠. 그래서 사람과 새의 얼굴 모습이 이제 유리 안에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감유리구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상감유리구슬, 인면문 상감유리구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의 얼굴의 형태 때문에 일본의 한 학자는 이것이 이제 로마 사람이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구슬이다. 또는 뭐 신라가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임스 랭턴 같은 학자는 이 유리구슬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만들어지는 자틴비즈라고 하는 상감유리 구슬 제작 기법하고 똑같은 거라서 자틴비즈 의 형태로 봤을 때 아마 자바 지역에서 만들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반도로 전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제작지의 논란이 그래서 로마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자바설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리 구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졌어요. 시리아. 그래서 이 시리아나 알렉산드리아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슬들은 사실 시기적으로는 동로마 시대의 유적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로마 시대의 동로마 유리 제작 기술을 응용한 거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이제 동로마의 유리장인들이 자바에 언제 왔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현대 자바에서는 아직 이런 유리 구슬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유리 구슬에 대해서 제임스 랭턴이 이제 답사를 갔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어떻게 이 구슬을 제작하는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신라의 황남대총이나 서봉총에서 나오는 이런 노란 파란색 바탕의 노란 유리구슬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시는 역시 황남대총에서 나온 연리문 환옥이라든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연리문 관옥 같은 얘들은 국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얘들이라서 아마 수입제일 가능성이 논의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이런 연리문 관옥이나 상감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 용액 자체를 갖다가 파란 유리 그 다음에 노란 유리를 나누어 가지고 쓰면서 같이 만들어야 돼서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리구슬의 제작에 대해서는 아마 역시 실제로 유리 공방을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리 공방이 현재 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원삼국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오히려 유리 구슬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는 유리를 만들었던 흔적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대 유리를 제작하는 제작 장인들은 대부분 서양에서 특히 뭐 이탈리아 가서 많이 배워오고요. 유럽 쪽이나 아니면 뭐 미국 쪽에서도 배우긴 하는데 유럽 쪽의 기술들을 많이 배워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적에서는 유리구슬이 나오긴 해도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유리의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를 지나서 중세 이후에 한국에서 중세 이후라고 하면 이제
그 고려시대 정도부터 유리를 진짜로 뭐 제작을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한동안 유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다음으로는 그 서양의 유리구슬 제작 방식에 대해서 좀 공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20세기 초반에 유리 장인 공방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에 그 가마가 있어요. 유리도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마가 있고요. 가마에 보면 요만한 창들이 있어서 안에 철을 꽂고서는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유리는 녹으면 잘못하면은 다 깨지기 때문에 계속 그 불 온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마를 갖다가 놓고 물을 여러 개 이제 구멍을 놔두고 여러 명이 돌려서 여기 보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하나의 가마를 놓고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 장인들도 이게 가운데 가마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 철로 만든 폰티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고선 유리의 상태를 여기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가니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덮는 게 있어서 유리의 온도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가마마다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철로 만든 폰티라고 하는 것이 그 서양의 유리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왜 유리 녹은 액은 녹은 엿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로 만든 폰티를 갖다가 이 유리가 녹아있는 유리 상태에 도가니 안에 유리가 녹아있으면 가마 안에 도가니가 있고 도가니 안에 유리가 녹아있으면 폰티를 박아가지고 유리를 갖다가 사탕 말듯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유리 액이 여기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유리액이 있으면 여기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죠. 길어서. 그리고 요 유리액을 부은 거를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폰티라고 부릅니다. 폰티. 이 폰티라고 하는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약간 납작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유리액을 묻혀서 이렇게 속은 대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후후 하고 불면 풍선을 불듯이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리 불기 기법이 되는 건데요. 이 유리 불기는 처음에는 대부분 잘 못하고요. 숙련된 장인이어야지 이 유리를 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다가 잘못하면 바로 식어버리면 유리가 병이 안 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저씨가 지금 앉아서 유리를 갖다가 후 불어서 이만큼 커져 있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보면은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 달라지죠. 여기가 얇아지면서 이쪽은 얇아지면서 둥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온도가 지금 아직 이쪽이 더 보통은 높은 편인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불 온도를 조심해 가면서 유리가 식지 않게 계속 화로에 다시 넣었다가 불었다가 넣었다가 불었다가 하면서 이 유리를 갖다 불어야 돼요. 물론 이 유리는 온도가 유리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0, 900도 이상이 되는 뜨거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뜨겁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멀리서 불게 돼 있고요. 예, 여기 밑에는 보통 돌이나 철판을 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에다가 넣고 이걸 갖다 하면은 병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거를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병 모양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기를 묶어있는 테를 놓고 여기다 문을 갖다가 철 가위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잡아 올리기를 해서 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지금 폰티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를 갖다 했잖아요. 그럼 형태를 잡을 때는 불기만 해가지고 밑에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거나 병 모양을 만들려면 그냥 불기만 하면 풍선처럼 계속 커지니까 뭐 그릇의 형태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커다란 철판을 놓고요. 이 철판에다가 굴려가면서 둘둘둘 굴려가면서 이 형태를 잡아갑니다. 형태를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집게 보이죠? 이 집게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잡아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는 자르기도 하면서 유리 형태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불어갖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서 유리의 그 그릇 만들 때 이 철 도구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여기를 갖다가 크게 구멍을 만들면 유리컵의 윗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뒤에는 계속 폰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서 이제 그 열어가지고 구멍을 만드는 거라서 밑에 부분에는 폰티를 잡았던 폰티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칼을 이용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에서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리액을 갖다가 녹아 가지고서는 위에다 붙여 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물론 이것도 잘라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뜨겁게 달궈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다시 그 정리를 해 줘야지 되고요. 여기 보면 계속 이 폰티나 이게 이게 철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 도구를 가지고서는 만들어서 장식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덧붙이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그 신라의 그 경주에서 나오는 그 유리기들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유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장식하는 그런 기법들이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 고문에서 출토된 각종 유리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릇들이 이제 출토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바닥 부분에 여기 바닥 부분에 이 폰티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장식을 해서 붙이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이것은 아마 그 서역에서 만들어져 여기 서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긴 한데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서역에서 만들어진 것을 수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분은 그 우리나라의 보통 요리들이 그 여러 가지가 다 있긴 하지만 여기 이 그릇들은 모두 다 소다 유리 계통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만 글라스라고 일찍부터 알려져 왔고요. 그 로만 글라스의 제작지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동로마 일대에서 유리 공방이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뭐 그런 지역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지중해 동부 지역 지중해 동안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보시는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그 봉수병 유리병은 높이가 25cm가 되는 대형의 상인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장식하는 흔적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수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형 자체가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오이노코이라고 하는 그 향유병의 형식을 하고 있어서요. 제작지가 동로마 내지는 로마 지역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출토 당시부터 금선이 붙어 있었는데 이 금선은 아마 여기 신라에서 수리를 하느라고 수리를 하거나 장식을 하기 위해서 붙였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천마총에서 출토가 된 유릭인데요. 구간문 육각형의 이제 구간문 장식들이 이제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틀에다가 넣고 부은 다음에 잡아 당겼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틀로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그 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면서 잡아당겼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소다유리 계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한국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 중에서 조금 독특한 것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리제 동자상입니다. 이 동자상은 왕비의 허리 부분에서 출토가 됐고 두 점이 출토가 됐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파손이 됐고요. 하나만 온전한 형태로 있습니다. 높이는 2.5cm 정도로 굉장히 작긴 한데 허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서는 허리 장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유리로 만든 팔찌가 서봉총에서 출토된 예가 있습니다. 이 유리 팔찌나 그 다음에 유리제 동자상은 모두 다 주조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작지는 역시 그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무령왕릉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유리 동자상이 다른 데서는 발견된 예가 거의 없어서요.
백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서멍청에서 만들어진 유리팔찌는 역시 이것도 제작지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리팔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동남아의 관계성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사리기의 사리병을 수정을 써서 했던 예가 통일신라에 나온다 그랬는데요. 백제에서는 이 639년에 미륵사지에서 유리병을 이용한 사리기가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7세기 전반이 되는데요. 639년이니까 이 유리제 사리병은 출토 당시 이미 워낙 파손된 상태로 나와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요것이 구연부고요. 이 구연부의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생겼고 구연부가 이렇게 생긴 병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구연부의 크기가 뭐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편들은 다 동체부의 파편이긴 한데요. 2mm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얇은 종이만큼 얇은 종이보다 더 얇은 유리 조각들이 나와서 현재는 복원하기가 좀 힘들고요. 색깔은 약간 누르스름한 빛을 띠는 유리인데요. 유리가 너무 파손이 심하고 오랫동안 부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성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색상은 오랫동안 산화가 돼서 이렇게 갈색빛을 많이 띠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누런빛을 띠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미륵사지 살기에서 나온 유리병의 출토 당시의 사진이고요. 요것이 이제 여기 구연부하고 뚜껑을 맞춰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심을 갖다가 금속재 심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를 갖다 붙여 가지고 뚜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창녕 술정리 석탑에서 출토된 유리제 사리병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황갈색 형태를 띠는 반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색상만으로 보면은 미륵사지 살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같은 계통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역시 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은 있습니다. 창녕 술정리 석탑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륵사지에서는 미륵사지 사리공 안에서 바닥에 25cm, 25cm, 두께 2cm 정도의 크기의 유리판을 갖다가 맨 바닥에다가 놔두는데요. 현재 지금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에 가시면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에 가시면 이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 안에 봉안이 돼 있었던 유리판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유리의 투명도는 빛을 비춰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성분 분석 결과는 납이 많이 들어간 납유리 계통으로 나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이 납이 60에서 70% 섞인 납유리의 이 초록색의 납유리 파편들이 공방지에서 다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이는 이 유리판은 이 미륵사지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성분의 납유리 계통의 초록색 유리 파편들은 아까 보셨던 왕궁리 유적에서도 상당수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초록색이 많이 섞인 납유리 계통의 유리 그릇들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리장원구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익산에서 7세기 전후에 사리장원구를 만들 때 유리를 많이 활용했던 것들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지는 납유리 성분을 가진 초록색 유리제 사리병은 국내에서 제작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학설들이 최근에 이인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계에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된 이 사리자원구에 보이는 이 초록색 사리병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이 송림사 전탑의 사리기는 1959년에 탑에서 발견이 됐고요. 발견 당시에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진주를 갖다가 감입을 했었던 흔적이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 붙어 있었던 진주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서 하나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살기는 통일신라 시대 때 초기에 중요한 살기 형식, 보장형 살기 형식으로서 가문사지 살기하고 이제 같은 양식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안에 보시면 연화 대절을 만들고 그 위에 유리제 완을 놓고 유리제 완 안에 초록색 유리제 살병을 놨습니다. 이
유리기는 완도, 그 다음에 병도 모두 다 남유리 계통이라서 7세기 때 백제 유적에서 보이던 백제 익산 지역에서 그 익산 지역의 유리 공방, 왕궁리라든지 미륵사지에 있었던 유리 공방에서 보이던 유리기들하고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제작설에 요즘 이제 상당히 많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뚜껑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의 사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보주형의 뚜껑을 갖고 심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긴 그 목을 갖고 이거는 폰티 자국들이 밑에 있고 밑에 있어서 불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리를 녹여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법들 때문에 유리 장식을 한 이런 기법이라든지 불기 기법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국내 제작인지 아니면은 사산조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그 다른 서역계 유리가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유리기의 경우에 유리배는 높이가 그 7cm이고요. 유리병은 높이가 6.3cm로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에 이 불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고 유리 장식을 한 독특한 유리인데 성분 자체는 납이 많이 들어간 남유리 계통이라서 그 삼국시대의 그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소다 유리 계통하고는 성분이 많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법적으로는 그 삼국시대 유리의 신라 고분에 출토된 유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성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지에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8세기에서 9세기경 사리장엄구에 거의 대부분 이 초록색 유리제 사리병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경우에도 초록색 유리제 사리병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봉화 서동리 3층 석탑에서도 역시 유리제 사리병이 출토되었는데요. 석가탑의 것은 6.6cm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봉화 것은 좀 작아서 3.9cm 정도입니다. 역시 다 불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재질은 대부분 다 남유리 계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유리제 사리병들은 대부분 다 초록색 유리병의 남유리 계통으로 만들어졌고 국산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에 대해서는 역시 통일신라 시대 때 유리 공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쉽게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리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유물이 워낙 희귀하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고분 내에서 유리 구슬도 출토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려 고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고분에서 간혹 그 유리제 장식품들 특히 구슬류의 장식들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성분 분석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유리 구슬과 그 다음에 사리기에 사용된 통일신라 시대 때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리장원구에 사용된 유리병들을 중심으로 고대의 유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